2023년 12월 4일 서울. 대한민국 공군이 앞으로 30년을 함께 날 수송기를 고르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미국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회사는 록히드 마틴입니다. 우리 공군의 수송기를 1988년부터 책임져온 회사, 바로 직전 사업까지 따냈던 그 회사죠. 대신 뽑힌 이름은 낯설었습니다. 브라질의 엠브라에르, 기종은 C390 밀레니엄. 우리 군이 브라질 항공기를 고른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The beast you can see, and no doubt here behind me, is the Embraer C390 Millennium, the multi-mission aircraft that has been something of a success story in recent years, both in Europe and beyond.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미국이 아니라 브라질이냐? 정비는 어떻게 할 거냐? 부품은 제때 들어오기는 하겠냐? 그런데 방위사업청이 밝힌 탈락 사유를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가격도 아니었고요. 승부를 가른 건 숫자 2개였습니다. 1과 3. 록히드 마틴이 데려온 한국 기업은 한 곳, 엠브라에르가 데려온 한국 기업은 3곳이었습니다. 이 차이 하나로 35년 이어져 온 거래가 끊어졌죠. 오늘은 그 심사장에서 무엇이 갈렸는지, 그리고 2년 반이 지난 지금 그 선택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새 수송기를 찾아야 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수송기는 C130 허큘리스입니다. 그중 12대가 C130H 계열이고요. 이 12대가 언제 들어왔는지 보겠습니다. 1988년부터 1990년 3월 사이입니다.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도착한 비행기가 2026년 오늘도 여전히 주력이죠. 기령으로 따지면 36년에서 38년, 사람으로 치면 정년을 앞둔 나이입니다. 물론 관리는 잘해왔습니다. 우리 정비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편이고 이 기체들은 지금도 매일 뜨고 있고요. 문제는 세월이 아니라 성격이었습니다. C130은 프로펠러 비행기입니다. 순항 속도가 시속 600km대, 튼튼하고 어디든 내려앉지만 빠르지는 않죠. 이 새 기체 덕분에 C130으로 하던 임무를 훨씬 높은 효율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비행기가 더 빠르고 화물도 더 실을 수 있으니까요. 그 사이 우리 군이 가야 할 거리는 계속 멀어졌습니다. 파병부대에 물자를 보내고 재난지역에 구호품을 내리고 해외에 발이 묶인 국민을 데려오는 일까지 수송기에 몫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공군에 큰 비행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KC-330 시그너스가 4대 있고 사람과 화물을 멀리 실어 나르는 데는 이만한 기체가 없죠. 다만 이 기체는 여객기를 고쳐 만든 물건이라 잘 닦인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거친 땅에 내려앉는 건 여전히 C130의 몫이었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짧고 험한 활주로는 C130이, 먼 거리는 KC-330이 맡았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가 비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군이 새로 요구한 건 단순히 새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더 무겁게,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는 체급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것이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입니다. 세대를 도입하고 총 사업비는 약 7,100억 원, 여기에 세 회사가 붙었습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 유럽의 에어버스, 그리고 브라질의 엠브라에르. 록히드 마틴이 내민 건 C130J30 슈퍼 허큘리스였습니다. 수십 개국이 쓰는 이 분야의 표준이자 이미 우리 공군이 4대를 운용하고 있던 기종입니다. 에어버스는 A400M 아틀라스를 들고 왔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가 함께 만든 대형기로 체급으로만 보면 셋 중 가장 컸고요. 그리고 엠브라에르의 C390 밀레니엄, 브라질이 만든 제트 수송기입니다. 여기서 엠브라에르라는 회사를 짚고 가겠습니다. 브라질 회사라고 하면 낯설게 들리지만 상업용 여객기를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만드는 곳이죠. 민간 여객기는 군용기보다 안전 인증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 인증을 수십 년 통과해온 회사가 만든 군용기라는 점, 이게 심사에서 하나의 근거가 됐습니다. 여기서 C390이 어떤 비행기인지 짚고 가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우선 21세기에 개발된 유일한 기종입니다. 그래서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고 진짜 다목적 플랫폼이죠. 엔진이죠. C130이 프로펠러 4개로 나는 동안 C390은 제트 엔진 2개로 납니다.
그것도 여객기 A320에 쓰이는 계열의 엔진입니다. 결과는 숫자로 나옵니다. 최대 탑재량 26톤, 순항속도 시속 870km. C130J가 20톤 안팎의 시속 600km대인 것과 비교하면 더 싣고 더 빨리 갑니다. 엔진이 4개에서 2개로 줄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정비할 엔진이 절반이고 그마저도 민항기에서 검증된 물건이니까요. 자, 그러면 왜 표준으로 통하던 C130J가 떨어졌을까요? 2023년 12월 4일 제15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C390이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기종으로 의결됩니다. 발표 직후 여러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값이 쌌을 거다, 환율 때문일 거다, 성능이 좋았을 거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내놓은 설명은 달랐죠. 계약 조건과 절충교역 그리고 국내 업체 참여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여기서 절충교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금 낯선 단어인데 뜻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외국 무기를 사면서 그 값의 일부를 돈 대신 다른 것으로 돌려받는 계약입니다. 기술을 넘겨받거나 우리 기업에 일감을 주거나 국내에 정비시설을 지어주는 식이죠. 무기를 살 때 돈만 나가지 않게 만드는 장치, 그게 절충교역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에서 그 조건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로키드 마틴 쪽 컨소시엄에 이름을 올린 한국 기업은 한 곳, 엠브라에르 쪽은 3곳, 성능표를 놓고 붙은 싸움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공장에 일감을 얼마나 가져다 놓을 수 있느냐, 그 싸움이었습니다. 그럼 로키드 마틴은 왜 더 얹지 못했을까요? 돈이 없어서도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미국 방산기업이 해외에 기술을 넘기려면 회사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미 국무부와 군의 협의를 거쳐야 하죠. 무기 기술이 밖으로 나가는 걸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안전장치고요. 다만 그 안전장치가 협상 테이블에서는 속도를 잡아먹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든 그 자리에서 답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니까요. 그래서 로키드 마틴은 기술 이전과 절충 교역에서 융통성을 내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대편 엠브라에르는 그런 절차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엠브라에르 방산부문 최고 경영자가 직접 한국을 찾아와 국내 정비센터를 짓겠다고 약속했고요. 같은 자리에서 한쪽은 본국의 허가를 기다려야 했고 다른 한쪽은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그 차이만큼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엠브라에르는 정확히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공식 발표물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강량의 C390 부품을 한국 협력사가 현지에서 생산하고 한국 안의 정비업체를 함께 키우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품을 한국에서 만든다는 대목이죠. 우리가 산 세대에 들어갈 부품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엠브라에르가 전 세계에 파는 C390의 공급망에 한국 회사가 올라탄다는 뜻이죠. 이름을 올린 세 곳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아스트, EM 코리아입니다. 이 가운데 캔코아가 물량의 과반 이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아스트가 C390의 후방동체 패널 공급사로 지정됩니다. 비행기 뒷부분의 구조물, 그러니까 껍데기가 아니라 뼈대에 가까운 부분이죠. 아스트는 C390 밀레니엄의 중요한 공급업체입니다. 지난 5월 후방동체 패널 공급사로 지정됐습니다. 중요한 공급업체. 하청이 아니라 공급업체라는 표현을 제조사가 직접 썼습니다. 아스트가 어떤 회사인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항공기 구조물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엠브라에르의 이 여객기 동체를 이미 납품해온 이력이 있죠. 낯선 회사에 갑자기 일감을 던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손발을 맞춰본 곳에 이번엔 군용기 구조물까지 맡긴 겁니다. 정비 이야기도 짚고 가겠습니다. 엠브라에르는 한국 안의 정비업체를 함께 키우겠다고 약속했죠. 도입을 걱정하던 목소리가 가장 크게 지목한 부분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협력은 계약서 밖으로도 이어졌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엠브라에르와 방위사업청이 방산협력을 넓히는 양해각서까지 맺었고요. 당시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 관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단순한 구매자와 판매자 관계에서 서로 성장하는 모델로 넘어가는 것이다. 한국이 선택한 이 비행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엠브라에르 집계 기준으로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자국 밖으로 팔린 전술 수송기 시장에서 C390이 차지한 비중은 59%입니다. 같은 기간 C130J가 35%, A400M이 6%, 수출 시장만 놓고 보면 순위가 뒤집힌 셈이죠. 물론 여기엔 단서를 달아야 합니다. C130은 70년 넘는 세월 동안 2,700대 넘게 만들어진 기종이라 전체 숫자로는 여전히 상대가 되지 않죠. 뒤집힌 건 최근 수출 경쟁입니다. 그 경쟁에서 넘어간 나라들을 보면 면면이 만만치 않습니다. 포르투갈, 헝가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스웨덴,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대수로 보면 이렇습니다. 포르투갈이 6대, 네덜란드가 5대,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이 각각 4대. 지난 5월에는 아랍에미리트가 10대를 주문했고요. 6월에는 그리스 의회 무기 구매 심의에서 세대 도입안이 통과됐습니다. 확정 주문과 선정 물량을 합치면 60대 가까이 쌓였죠. 유럽 나라들이 브라질 수송기를 줄줄이 골랐다는 건 유럽이 만든 A400M 입장에서 뼈아픈 장면입니다. 가장 최근 소식은 이번 달에 나왔습니다. 2026년 7월 16일 체코 공군이 첫 C390을 공식 인수했죠. 계약서에 서명하고 20개월 남짓 만이었습니다. 방산 사업에서 이 정도 속도면 대단히 빠른 축에 듭니다. 엠브라에르는 생산을 2026년 6대에서 2030년 연 10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럼 한국이 받을 세대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They will help Singapore meet demand from the Asia Pacific, which formed more than half of global growth last year. A record 65,000 trade visitors attended the air show. 2026년 2월 3일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한국 공군용 1호기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최종 조립 단계였죠. 이때 공개된 사진에는 동체에 이미 태극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브라질 공장에 서 있는 비행기에 우리 국적 표지가 붙은 겁니다. The airplane is ready. 비행기는 준비됐습니다. 올해 안에 한국에 인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브라질 가비앙 페이쇼2에서 이 기체가 처음으로 하늘에 올랐습니다. 초도 비행 성공. 5월에는 대서양을 건너 포르투갈 베자 기지까지 다녀왔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시험 항목 가운데 브라질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였죠. 시험을 마친 기체는 다시 브라질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우리 공군이 요구한 사양에 맞추는 마무리 작업 중이고요. 그래서 2026년 7월 현재 아직 우리 활주로에 C390은 없습니다. 인도는 올해 하반기로 잡혀 있고 나머지 2대가 순차적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이 비행기를 처음으로 고른 나라입니다. 엠브라에르가 공식 발표문에 쓴 표현 그대로 아시아의 첫 고객이죠. 세대가 다 들어오면 우리 공군의 수송 그림이 달라집니다. 거칭 활주로는 C130이, 먼 거리는 KC330이, 그 사이를 C390이 채우게 되죠. 26톤을 싣고 시속 870km로 날 수 있다는 건 같은 시간 안에 닿을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비어있던 칸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의 숫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과 3. 2년 반 전 그 선택이 지금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보면 그 숫자의 무게가 좀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산 비행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부품은 이미 나가고 있죠. 지난해 스웨덴이 계약한 4대, 5월에 아랍에미리트가 주문한 10대. 앞으로 이 생산 라인에서 나올 비행기들의 뒷부분에 한국 공장에서 만든 패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세대를 사는 계약서에 수십 대분의 1감이 함께 적혀 있었던 셈입니다. 두 나라 사이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2026년 2월 한국과 브라질은 정상회담에서 서로를 전략적 동반자로 올렸고 4개년 행동 계획에 국방 협력을 담았죠. 1988년에 우리가 수송기를 살 때는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돈을 내고 비행기를 받고 그걸로 끝이었죠. 35년이 지나 같은 자리에 앉은 우리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회사를 몇 곳이나 데려올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답을 내놓은 쪽이 계약서를 가져갔습니다. 심사장에서 갈린 건 비행기 성능이 아니라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느냐였죠. 올해 안에 태극마크를 단 C390 한 대가 우리 활주로에 내려앉습니다. 그날 우리가 받는 건 비행기 한 대가 아닙니다. 사오기만 하던 자리에서 만들어 보내는 자리로 옮겨 앉은 2년 반의 결과죠.
1988년에 대한민국은 수송기를 살 돈을 마련하는 나라였습니다. 2026년에 대한민국은 수송기를 사면서 우리 공장의 일감을 함께 받아오는 나라입니다. 브라질에서 만들어진 그 비행기의 뒷부분에는 한국 사람들의 손이 들어가 있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첫 착륙을 같이 기다려보시죠. 그날 활주로에 내려앉는 건 비행기 한 대지만 거기 실려 있는 건 우리 공장의 이름입니다.